근데 간 낭종에 감염이 반복되는 분이 있어요. 한번 이렇게 입원 치료를 했는데 또 몇 달 있다가 또 염증이 있다. 그럼 이제 그분은 불안하신 거예요. 그럼 내가 평소에도 항생제를 좀 먹어두면 어떨까? 일단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예방적으로 항생제 먹는 거는 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간의 무록 낭종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건강검진에서 간에 무록이 있다 이런 얘기 나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리고 유병률이 꽤 낮지 않은 질환인데 이 간의 무록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도 가이드라인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. 근데 실제로는 많잖아요. 그래서 2020년부터 유럽 간학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논의가 돼서 이번에 유럽 간학회에서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습니다. 이런 가이드라인을 이제 말씀드릴 때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실제 임상하고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걸 꼭 얘기 드리고 싶어요. 특히나 유럽에서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이라면 유럽의 현실에는 맞겠지만 우리나라 현실에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. 일단 유럽이랑 우리나라의 차이점을 보면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전문의를 만나기가 되게 어렵고 검사 비용이 엄청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진짜 위험한 병 아니면 뭔가 미리 적극적으로 막 의사가 검사를 권유를 하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.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검사 비용이 저렴하기도 하고 전문의들을 금방금방 만날 수 있으니까 CT나 특수검사까지 더 많이 시행하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국가별 차이가 있다는 점을 꼭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두시고 들어주세요. 가이드라인 되게 많은 내용이 실려 있는데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주제 5개로 제가 나눠서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그 무록이 있을 때 아니면 의심이 될 때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가? CT일까요? 초음파일까요? 실제 임상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것처럼 첫 번째 검사 도구는 복부 초음파입니다. 만약에 이 초음파에서 약간 무록의 벽이 이렇게 매끈하지 않고 막 찌글찌글한다든지 아니면 그 깨끗한 물이 아니라 뭔가 무록에 좀 이렇게 안 좋은 게 있다든지 이런 나쁜 피처를 보이게 되면 추가적으로는 뭐 CT나 MRI 영상 검사를 찍을 거를 권유를 하고 있어요. 그리고 하마토마 담도 과오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MRI 검사를 추가적으로 시행을 해서 무록이랑 그 담도 사이에 새끼리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. 자, 두 번째 질문. 자,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간 낭종이 발견이 됐어요. 그럼 얼마마다 한 번씩 자주 검사를 해야 되나요? 사실 단순 간 낭종이나 아니면 담도 과오종의 경우에는 추적 관찰을 권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. 이 가이드라인에서는. 그리고 뭐 일부 무록이 되게 커서 이제 물을 뽑는 시술이라든지 그런 거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심지어 그런 분들도 시술 이후에 뭔가 루틴하게 검사를 하는 거는 권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. 근데 이거는 이제 단순 간 낭종에 해당하는 거고요. 만약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초음파나 CT에서 벽이 깔끔하지 않고 이상 소견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주기적인 검사를 받는 게 좋겠죠. 만약 어떤 환자분이 10년째 나는 검사를 했는데 간 낭종이 그대로 있고 크기 변화가 없다고 하면 굳이 이것 때문에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는 하지 않아도 된다가 가이드라인의 추천입니다. 자, 세 번째. 만약에 간 낭종의 무 크기가 코 크기가 10cm, 15cm 이제 넘어가고 그게 증상을 만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가이드라인에서는 일단 그 무록 크기를 줄이는 치료를 받으라 라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. 여기서 무록 크기를 줄여라, 즉 볼륨 리듀싱 테라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물을 뽑는 시술이고요. 시술로 하느냐 수술로 하느냐로 나눠져요. 시술로 할 때는 관을 이렇게 넣어서 관으로 물을 뽑아낸 다음에 무록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무록끼리 붙여버리는 경화술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고요. 그게 아니라 아예 복강경이라든지 개복을 들어가서 무록을 따버리는 거예요. 그럼 물 안에 있는 게 나와버리니까 이제 그런 창냄술, 뭐 전문용어로 시스트 페네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. 그리고 그 경화술, 무록 붙이는 시술을 할 때는 보통 우리가 100% 에탄올을 집어넣고 환자분을 굴리게 돼요.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하면은 이제 그 무록 안에 에탄올이 골고루 발라지면서 경화술이 되는 거고요. 자, 그리고 앞서 얘기 드린 수술 방법, 그 뭐 시스트 페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에는 복강경이나 개복 수술을 통해 시행할 수 있고 한 번 수술을 하게 되면 사실 제일 극적이죠. 한 8% 정도로 재발률이 낮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해도 안 되는 분들은 아예 그 무록 주변의 간을 절제를 해버리는 부분 간 절제도 해볼 수는 있는데 앞서 얘기 드렸던 그 시술이나 아니면 무록에 요것만 따는
그런 간단한 수술에 비해서는 간 절제는 당연히 사망률이 높겠죠. 그리고 한 14% 정도에서 수술하고 나서 간 부전의 위험이 온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볼륨 리두싱 세라피는 직접적으로 뭐 그럼 이 시술이 낫냐 수술이 낫냐 이렇게 보고한 거는 없어서 아직 뭐 둘 중에서 어떤 거를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. 자, 네 번째, 여러분 간혹 물혹이 크다 보니까 물혹 안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. 이거는 좀 단순 물혹이 있는 경우에는 덜한 편이고, 다낭성 신질환이라고 콩팥에 물혹이 되게 유전적으로 많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. 이분들이 다낭성 간 낭종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그런 분들에게 많이 생깁니다. 그럼 이런 분들이, 이런 물혹이 있는 분들이 염증이 의심이 될 때 응급실로 오게 돼요.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가이드라인에서는 일단 혈액 검사에서 염증 소견이 있고 CT나 MRI 등의 영상 검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거기가 이렇게 빨갛게 염증이 의심이 될 때는 일단 경험적 항생제를 먼저 사용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. 아니 그 염증 감염된 물인지 아닌지 이렇게 주사기로 뽑아서 검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라고 하실 수 있는데,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한 진단 목적으로 주사기 뽑는 흡인은 잘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만약에 항생제를 이틀을 썼는데도 계속 열이 난다거나 아니면 이 환자분이 워낙에 면역 저하 상태여서 일반적인 균이 아니라 다른 균에 의해서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든지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물을 뽑는 시술을 권유를 할 수는 있습니다. 단 원인 낭종의 확인이 좀 어렵고, 그러니까 이렇게 물혹이 많다 보니까 그 물혹 중에 어디가 정확히 감염됐는지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물 뽑는 과정 중에서 염증이 있는 물이 다른 낭종으로 퍼질 수 있다는, 파급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좀 있기는 합니다. 자, 그럼 보통 이렇게 한번 그런 물혹이 감염이 되면 항생제를 얼마나 오래 써야 되느냐? 4에서 6주 정도, 굉장히 오래 쓰죠. 경구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. 자, 근데 간 낭종에 감염이 반복되는 분이 있어요. 한번 이렇게 입원 치료를 했는데 또 몇 달 있다가 또 염증이 있다. 그럼 이제 그분은 불안하신 거예요. 그럼 내가 평소에도 항생제를 좀 먹어두면 어떨까? 일단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예방적으로 항생제 먹는 거는 아직 근거가 좀 부족하니까 별로 권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이에요. 여러분 간혹 간에 30개 이상씩 물혹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. 아까 얘기 드린 이제 뭐 다낭성 간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다낭성 신질환이랑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. 이런 다낭성 간질환을 가진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? 보통 다낭성 간질환이 있다는 것 자체 때문에 무조건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. 근데 그 물혹이 증상이라든지 앞서 얘기 드린 뭐 염증 이런 합병증을 일으킬 때는 치료를 권유를 하고 있고요. 이때도 이 물혹을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물혹의 크기를 어떻게든 줄인다든지 아니면 염증을 없애서 1차 치료 목표가 증상의 완화나 삶의 질 향상이 목표입니다. 그러니까 완치는 안 돼요. 어차피 조금 덜 해주게 되는 게 목표고요. 그래서 가이드라인에서는 다낭성 간질환일 때 낭종이 작거나 아니면 중등도 크기인 낭종들이 여러 개라면은 뭐 소마토스타틴 유사체라고 그런 치료법이 있어요. 내과적인 치료법을 사용을 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, 아니면 특별히 뭐 물혹이 간의 어느 부위에 몰려 있다. 그럴 때는 그 부분을 간 절제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. 근데 대부분의 물혹은 한 군데 몰려 있지 않고 퍼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어느 한 군데를 수술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더 많습니다. 그리고 큰 낭종이 있을 때는 이 큰 낭종이 한 개냐 아니면 뭐 여러 개가 있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데, 한 개의 경우에는 앞서 얘기들이 관 집어넣어서 물 빼는 시술 내지는 뭐 경화술 이런 거 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그 큰 물혹 자체가 워낙에 배도 부르게 하고 증상을 일으킨다면 잠깐 개복술로 그 물혹만 따는 시스트 페네트레이션 치료 방법도 가능하겠죠. 그리고 드물기는 한데 너무 삶의 질 저하가 심해요. 그러니까 물혹이 생기다 보면 막 간이 이만해지거든요. 간이 막 내 뱃속을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숨쉬기도 힘들고 밥도 못 먹겠다. 이런 정도의 삶의 질이 떨어지던가 아니면 간 기능 자체가 떨어질 때는 아예 간이식을 권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사실 요새 가이드라인이 좀 뭔가 이렇게 암이라든지 중한 질환에 대해서만 발표가 되고 오히려 흔한 질환에 대해서는 좀 자료가 적어서 제가 속상한 면이 있었는데, 오랜만에 우리가 흔히 보는 질환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은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. 이상 간 보는 의사 언니였습니다. 항상 건강하세요.